안녕하세요. 무인 서점입니다. 오늘은 벌거벗은 한국사에서 이완용은 어떻게 조선을 팔아넘겼나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립니다. 그는 어떻게 한나라의 운명을 뒤바꾸는 선택을 했을까요? 개인의 야망이었을까요? 시대의 흐름이었을까요? 혹은 그 모든 것이 섞여 있었던 걸까요? 이 책은 그 과정을 한 걸음씩 따라가며 조선의 마지막 순간을 다른 시선에서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벌거벗은 경술국치. 이완용은 어떻게 조선을 팔아넘겼나? 서울의 명소 중 하나인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걸으면 국립정동극장에 있는 정동길로 이어집니다. 국립정동극장 앞에 도착해 주위를 둘러보면 극장 옆으로 작은 골목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숨겨져 있던 서양식 건물 한 동이 모습을 드러내죠. 덕수궁 정각 중 하나인 중명전입니다. 예전에는 이 일대까지 모두 덕수궁의 영역이었지만 일제 강점기를 지내며 궁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현재는 이렇게 담장밖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황실 도서관이었던 중명전은 광명이 계속 이어져 그치지 않는다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광명이 이어져야 할 이곳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어두운 기억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때는 1905년 11월 17일 저녁, 총칼로 무장한 일본 헌병들이 중명전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퇴걸 준비를 하던 대한제국의 대신들을 회의실로 밀어넣어 버리죠. 잠시 후 회의실에 일본의 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나타납니다. 그는 대신들에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포기하는 조약에 찬성하라고 강요하죠. 결국 이 회의실에서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죠. 원통하고 애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이 강제로 체결될 당시 대한제국 대신 중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완용.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 반역자로 유명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을사늑약 체결의 날이 이완용의 친일파 데뷔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완용은 친일 매국 행위에 박차를 가하며 조선의 모든 것을 일본에 팔아넘깁니다. 대체 왜 이완용은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조선의 모든 것을 팔아넘겼을까요? 을사늑약부터 경술국치까지 지금부터 민족 반역자 이완용과 그로 인해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낱낱이 벗겨보려 합니다. 유경공원의 인텔리, 미국으로 떠나다. 이완용은 고종의 승인도 없이 을사늑약 체결에 힘을 보탰지만 한때는 고종이 신임하던 신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엘리트 중 엘리트였습니다. 25살에 과거의 급제에 관리가 되었고 29살이 되던 1886년에는 유경공원이 설립되자 자원 입학했지요. 유경공원은 조선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으로 글자의 뜻처럼 젊은 영재를 기르는 공립학교였습니다. 유경공원이 그때까지의 교육기관들과 크게 달랐던 점 중 하나는
외국인 교사를 채용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3명의 교사를 초빙해 조선의 양반 고관 자제들을 가르치게 했죠. 외국인 교사들은 영어와 세계사, 서양의 정치와 법률, 수학 등 이전까지 조선에서는 배울 수 없던 새로운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했지요. 그 시절에는 생각지 못한 파격적인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유경공원은 왜 이렇게 영어 교육에 매달렸을까요? 고종이 유경공원을 통해 미국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인 중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영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침과 동시에 서양과 외교하거나 교류할 때 필요한 기본 지식과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청나라. 이름이 익숙하지요? 병자호란 직후 소현세자가 볼모로 끌려간 나라이지요. 조선은 1637년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이후 줄곧 청나라의 속국 처지였습니다. 군신 관계를 맺고 때마다 갖가지 곡물과 함께 여인들까지 바쳐야 했지요. 고종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조선의 외교와 내정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청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1882년 조선이 미국과 맺은 조미 수호 통상조약 제1조에 한 나라가 불공평하고 경시당하는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중간에서 잘 조정해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게다가 고종은 러시아나 일본과 달리 미국에게는 조선 땅을 차지하려는 야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기대했던 것이지요. 고종은 유경공원이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날 탈출구라고 믿었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설립된 학교이니 아무나 학생으로 받지는 않았겠지요. 유경공원은 명문가 자제와 현직 관리들 중에서 입학생을 뽑았는데 그 인원이 다 합쳐서 30여 명 정도였습니다. 세심하게 선발된 인원 중 한 명이 바로 이완용이었습니다. 유경공원을 세운 고종의 의증을 빠르게 눈치챈 이완용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어 실력을 키워 미국 통이 된다면 고종의 눈에 들어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 결과 그는 입학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큰 행운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맺은 조미 수호 통상조약의 결과로 미국 땅에 조선 공사관을 세우게 되었는데 주미 조선 공사관의 관원 중 한 명으로 선발된 것입니다. 이완용의 조카이자 비서였던 김명수가 이완용의 일대기를 정리한 일당 기사에 당시 상황에 대한 이완용의 회고가 적혀 있습니다. 나의 지나온 바를 말한다면 최초 25세경에는 종래 조선인이 목적으로 삼았던 문과에 급제했다. 그런데 당시로부터 미국과의 교제가 점점 기묘해졌기 때문에 그때 신설된 유경공원에 입학하여 미국에 가게 되었다. 일당 기사. 힘없는 나라에 국민이 당하는 서름. 조선 공사 관원들의 길은 출발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관원들이 미국으로 떠나는 날, 청나라가 그들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조선은 자기들이 속국이니 외교 활동을 하려면 청나라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선 정부가 독자적인 공사관을 세우면 안 된다는 청의 우격다짐에
미국행이 불발될 상황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은 청나라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청나라는 어쩔 수 없이 조선 공사 관원들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외교에 대한 간섭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청나라는 출국을 허락하는 대신 주요 외교사항이 있을 때마다 조선 공사는 항상 청공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다행히 출국이 좌절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조선의 외교 활동마저 청나라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죠. 1888년 1월 1일 조선 공사 관원들은 2달간의 긴 여정 끝에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입국한 이들은 1월 9일 수도 워싱턴에 도착했고 이곳에 정식으로 조선 공사관을 세웠습니다. 어렵게 미국에 도착한 공사단은 청나라의 방해에도 독립국으로서 자주적으로 외교 활동을 펼치려 노력했습니다. 공사관을 연 뒤 먼저 태극기부터 달고 청나라의 허가 없이 미국 대통령을 방문하여 직접 고종의 친서를 전달했죠. 공관 건물 맨 꼭대기층에 전면에 깃대를 세우고 태극기를 높이 궤양했다. 이상제, 별건곤 기고문. 그러나 고작 11개월 만에 초대 주미 정권공사 박정량에게 귀국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청나라가 박정량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단독으로 일을 진행한다며 그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조선을 속국으로 생각했던 청은 이러한 행동이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당장 주미 정권공사를 귀국시키라며 고종을 압박했습니다. 고종은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미스러운 일이 이완용에게는 행운으로 작용했습니다. 공석이 된 주미 정권공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니까요. 이완용은 약 2년 동안 주미 임시 대리공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조선말 미국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던 주미 공사 관원들은 미국에서도 한복을 입고 생활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서양인들 사이에서 갓을 쓰고 도포를 둘렀지요. 지금은 많은 외국인들이 한복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지만 당시에는 한복을 입은 조선인이 서양인들에게 몹시 낯선 존재였습니다. 각 나라의 공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회가 열리면 서양인들은 조선인의 모습을 보고 쑥덕거렸습니다. 심지어 이완용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죠. 다음번 쇼는 어디에서 보여줍니까? 낯선 복장을 웃음거리로 여기는 것도 모자라서 조선인을 구경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시절 서양인 대부분은 조선을 몰랐습니다. 조선을 알더라도 조선인은 문명화가 덜 된 미개한 국가에서 온 사람으로 취급했지요. 양반 출신임을 자부하던 이완용은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낭인당체의 흥룡의 관사를 지냈던 쿠주 요시이사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이완용은 더 큰 모욕도 들었습니다. 어느 미국인이 이완용에게 한국인은 되지만도 못한 열등 민족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완용은 이 말에 몹시 자극받아 세계 1등 민족이라는 미국을 영구 시찰했다. 어떤 서양인이 이완용에게 조선인은 열등한 민족이라고까지 말한 것이죠. 선망했던 미국에서 갖은 수모를 당한 이완용은 자신이
힘없고 가난한 조선인이라는 사실에 초라함과 비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강한 나라에 대한 동경 또한 품게 되었겠지요. 미국에서의 경험은 이후 이완용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총애받던 이완용, 고종을 구출하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완용의 영어 실력은 일취월장했습니다. 미국 공사관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하고 기밀해졌죠. 1890년 10월 대리공사직을 마치고 조선에 돌아왔을 때 이완용은 대미 외교의 1인자이자 친미파의 대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해외 열강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던 고종에게 미국 사정에 밝은 이완용은 곁에 두어야 할 인재였습니다. 이완용은 정삼품으로 승진하며 임금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에서 일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고종의 측근이 되었습니다. 고종의 총애 속에서 이완용은 34살에 이른 나이에 종 2품까지 올라갑니다. 가장 낮은 직책에서 2품까지 오르는 데에 보통 20년에서 30년이 걸리는데 이완용은 벼슬길에 나선 지 6년 만에 이루었으니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이었습니다. 이완용이 빨리 출세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고종 주위에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었다는 것입니다. 고종의 신뢰를 얻은 이완용은 이후에도 정부의 요직을 두루 연임하며 승승장구했지요. 그런데 1894년 조선 땅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사건건 조선에 간섭하던 청나라와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던 일본이 조선에서의 주도권을 두고 부딪힌 것이죠. 10개월간 이어진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청나라의 영향력은 약해졌지만 전쟁의 승자인 일본은 조선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광산을 개발하고 정기를 설치할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조선 조정에 일본인을 배치해 내정을 간섭하려고도 했죠. 고종과 명성황후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 열강의 힘을 빌려 일본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고종은 미국의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미국은 너무 멀리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가깝고 일본보다 강한 나라인 러시아의 힘을 빌리려 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노력을 눈치챈 일본은 러시아의 개입을 막기 위해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릅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 쳐들어가 명성황후를 칼로 찌르고 불태워 시해한 것이죠. 이러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을미년에 일어난 참변이라 하여 을미사변이라 부릅니다. 조선의 궁궐에서 조선의 국모를 처참하게 살해하다니 그야말로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고종 입장에서는 집에 강도가 들어와 아내를 살해한 셈이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고종은 그 집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경복궁에 꼼짝없이 갇혀 친일파 관료와 일본의 감시 속에서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신세였지요. 이때 이완용은 그와 친분이 있던 미국 공사관으로 재빨리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도 고종과 명성황후 곁에서 일본을 배척하고 러시아, 미국과 친하게 지냈던 탓에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공사관은 치외 법권 지역이라 일본의 힘이 미치지 못하니 그곳으로 간 것이지요. 당시 미국에 붙었던 이완용에게
고종의 입지를 뒤흔들고 위협하는 일본은 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일본이 장악한 경복궁에서 고종을 구출할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가 피신해 있던 미국 공사관으로 고종을 도피시키려 한 것이죠. 당시 주한 미국 공사는 침입하였던 이완용에게 매우 호의적이었고, 이완용은 이 기회를 잘 이용해 고종 곁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기를 바랐습니다. 조선의 최고 권력자인 고종을 구출해내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이완용은 30여 명의 행동대를 이끌고 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고종 구출 작전은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완용은 포기하지 않고 미국 선교사를 통해 고종과 연락하며 다음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1896년 2월 11일 이완용 등 친러파의 계획대로 고종은 결국 도피에 성공합니다. 다만 처음의 계획과 달리 미국 공사관이 아니라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했지요. 이 사건이 바로 왕이 일본군의 위협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간 사건, 아관 파천입니다. 파천은 왕이 도성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하는 일을 뜻하고,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을 가리킵니다. 당시 조선은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러시아 공사관을 아라사 공사관, 줄여서 아관이라고 했죠. 러시아와 접점이 없었던 이완용이 아관 파천을 주도할 수 있었던 까닭은 특별한 네트워크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정동 구락부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정동 구락부는 외국 공사관이 많은 정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서구 외교관들의 사교 친목 모임이었습니다. 서구 열강의 힘을 빌려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 했던 고종은 남모르게 정동 구락부에 힘을 실어주었고, 정동 구락부에서 미국, 러시아와 가까이 지냈던 이들이 이완용과 함께 고종 구출 작전을 실행한 것입니다. 아관 파천의 성공으로 이완용은 하루아침에 감투를 3개나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외부 대신으로서 교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학부 대신, 농축산부와 산통부 장관에 해당하는 농상공부 대신, 직무 대리까지 견임하게 되었죠. 자신의 바람대로 고종의 최측근 관료로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고종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조선 백성들이 보는 신문에 자신의 궁궐을 떠나 외국 열강에게 보호를 요청한 국왕을 폐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싣기도 했죠.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이런 기사가 나오니 백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종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완용에게 이 사태를 수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완용은 즉시 신문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일본 공사관에도 선동성 기사를 싣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파로 알려진 그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을 미워하고 경계했던 것입니다. 쫓겨난 이완용. 하나둘 밝혀지는 실체. 이완용에게 있어 고종과 조선의 부강함은 곧 자신의 부강함이었습니다. 그는 고종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했고 고종 또한 이완용을 신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 사람 사이도 금이 가고 말았으니
고종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완용이 중앙 정계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아간 파천으로 자신의 공사관에서 고종을 보호하던 러시아는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해 광산 채굴권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고종은 이완용에게 러시아가 조선에서 금강을 채굴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라고 명했죠. 그런데 당시 외부 대신이었던 이완용은 미국 등과 금강 채굴권에 대해 협상 중이었습니다. 고종의 말을 들으면 독일과의 협상은 불리해질 것이 뻔했죠. 결국 이완용은 고종의 명령을 거부했고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했던 고종의 입장은 난처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이완용을 내치라고 고종을 압박했습니다. 고종은 그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이완용을 지방 관찰사로 쫓아냈지요. 그런데 고종의 채찍근으로 승승장구하던 이완용의 사회적 명망이 추락하자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1898년 신문에 이완용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나라의 이권을 해외에 팔아먹은 사실이 실린 것입니다. 1895년 학부 대신 시절 나라가 어려워 해외에 돈을 빌리게 되자 그 일부를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그 다음 해에 외부 대신을 맡았을 때는 5만 달러를 받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미국에 철도 부설권을 넘겼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완용의 커리어를 뒤흔들 엄청난 횡령 스캔들마저 터져나왔습니다. 전북 관찰사로 새롭게 부임한 이완용이 세금 20만 냥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완용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의 평판은 바닥을 쳤습니다. 고종도 이완용을 아예 관직에서 파면시켜버리기에 이르지요. 우왕의 신임을 한몸에 받던 이완용이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경성 주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중앙 정계로 나아갈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지요. 그러는 동안 조선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897년 2월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했던 고종이 다시 덕수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주국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고종은 스스로 조선의 왕이 아닌 대한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러일 전쟁의 발발. 커져가는 일본의 소나귀. 이완용이 파면을 당해 정계를 떠나고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1904년 2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 놓을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한제국을 노리던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청일 전쟁에 이어 러일 전쟁으로 또다시 한반도는 어지러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을 속국이라 여기며 일본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 이전부터 한반도를 발판 삼아 중국과 만주를 침략할 계획을 세웠고요. 러시아 또한 남하 정책을 위해 전략적으로 조선을 넘봤습니다. 이들 중 어느 한 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걸핏하면 조선 땅이 전쟁터로 변했던 것입니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 대한 야욕을 더욱 키운 일본과 아관 파천 이후로 조선의 일에 사사건건 참견하는 러시아. 계속되는 두 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종은 미국과 친한 이완용을 다시 찾았습니다. 러일 전쟁으로 맞은 위기를 미국의 도움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지요. 1904년 11월, 이완용은 3년 7개월 만에 중앙 정계로 돌아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 보좌관인 국 내부의 특징관으로 임명되었으니 그야말로 화려한 복귀였습니다. 이완용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내 세상이다 싶었겠지요. 그런데 그는 겨우 3개월 만에 해임되고 맙니다. 이완용의 정치활동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당시 고종 옆에서 대한 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던 친일파들이었습니다. 러일 전쟁이 시작되자 일본은 대한 제국을 손에 넣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904년 2월에 고종을 협박해서 일본군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는가 하면 같은 해 8월에는 전쟁 이후 대한제국정부의 외국인 고문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고문 용빈에 관한 협정서도 맺지요. 대한제국은 이 의정서와 협정서로 인해 일본에 군사 협력을 해야 했고 외교마저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조선 땅에서 서서히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친일파들은 이완용이 친러파일 거라고 생각해 그를 경계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 중이었고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켰던 인물이 바로 이완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고종을 압박해 이완용을 다시 내쫓은 것입니다. 이완용이 얻은 정계 복귀의 기회는 친일파와 일본 공사에 의해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1905년 9월,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승자가 된 일본은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우월권을 얻어내지요. 심지어 대한제국을 지도하고 보호하며 감독할 수 있는 권리까지 챙깁니다. 러시아는 대한제국에서 물러나고 한반도는 완전히 일본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종은 측근 세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미국의 지원을 호소하려 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을 상호 견제시키려 했고 미국의 원조도 요청했지요. 이완용은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종이 신임하던 신하가 일본에 납치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본의 침략에 끝까지 맞섰다는 이유로 납치를 당한 것입니다. 일본에 등을 돌리면 아무리 직책이 높아도 목숨을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완용의 후원 세력이었던 미국마저 밀약을 맺고 일본을 지원하는 쪽으로 노선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모든 힘의 균형이 일본으로 기울어가는 것을 보며 이완용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완용은 황급히 이하영을 찾아갔습니다. 법부 대신 이하영은 이완용과 함께 미국에서 근무한 동료이자 일찍이 친일파로 돌아선 인물이었습니다. 이완용은 이하영에게 일본 공사관에 다리를 놓아달라고 부탁했고 그 결과 일본 공사의 추천을 받아 학부 대신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적대했던 일본 편에 붙은 것입니다. 러일 전쟁 이후 쓰러져가는 국군을 지켜보던 이완용은 그렇게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을사늑약을 강요하다.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2개월이 지난
1905년 11월 9일 일왕의 특사가 경성에 도착했습니다. 특사는 일본의 초대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그는 대한제국 황실 위문을 명목으로 경성에 왔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차지한다고 국제적으로 공표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죠. 일본의 침략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토는 11월 10일에 일왕의 친서를 고종에게 전달했습니다. 여기에는 동량의 평화와 조선 황실의 안녕을 위해 대한제국의 외교는 일본이 맡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의 외교권 때문에 자꾸 전쟁이 발발하니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뜻이었지요.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억지 논리를 펼친 것으로 이 굴욕적인 친서를 받은 고종은 이토와의 만남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오래 버티기는 힘들었던 듯합니다. 5일이 지난 11월 15일, 고종과 이토는 통역관을 대동하고 독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토는 고종에게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대한제국의 일본 정부의 대표자인 통감을 두고 통감에게 나라의 외교권을 넘기라는 것이지요. 외교권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외국과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외교권이 없으면 독립적인 나라로서의 권리를 잃고 일본의 보호국이라는 명목 아래 일본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은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이토는 고종에게 말했습니다. 승낙하든 거부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거부한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의미였지요. 을사늑약을 거부하면 조약의 내용보다 더욱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될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일개 관료가 한나라의 황제를 협박했던 것입니다. 을사늑약에 찬성할 수 없었던 고종은 무려 3시간 반에 걸쳐 이토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토는 고종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대신과 백성의 뜻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며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뒤인 11월 17일, 고종은 어전회의에서 대신들과 이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를 주도한 대신은 다름 아닌 이완용이었습니다. 긴 회의 끝에 고종과 대신들은 이토에게 이렇게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체결은 불가하다. 을사늑약은 절대 체결할 수 없으니 반대하자고 뜻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완용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찬성했어도 고종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는 어려웠겠지요. 대신 만일 허락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약의 문구라도 수정하여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말이죠. 이는 고종과 대신들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고 조약 체결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의 결과는 바로 이토 히로부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토는 곧바로 헌병 사령관과 군사령부 부관을 끌고 궁으로 쳐들어와 고종을 만나려 했지요. 고종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이토를 피했습니다. 대신들과 협상해서 조약의 내용을 처리하라고만 했죠. 을사늑약 체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의도였습니다.
고종의 마음을 눈치챈 이토는 그날 안에 조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대신들이 모여있던 덕수궁 중명전으로 향했습니다. 을사늑약 체결과 을사오적의 탄생. 8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 중명전에는 아직 주요 대신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모여있던 대신들은 총칼을 들고 갑자기 들이닥친 헌병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랴부랴 중명전을 나가려던 대신들을 헌병대가 막아서고 회의장으로 밀어 넣어버렸죠. 대신들이 회의장을 나가려 하면 앞을 막아섰습니다. 궁궐 곳곳에는 일본 경찰 헌병대들이 늘어서 있었고 서울 시내에도 대포와 기관총을 갖춘 중무장 부대가 배치되었습니다. 조선 말기 문신인 정교가 고종이 즉위한 1864년부터 대한제국이 망한 1910년까지의 역사를 기술한 대항 개년사에는 이날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적혀 있습니다. 총칼이 늘어서 철통과 같고 내 정부 및 궁중에도 일부 병사가 배치되어 그 공갈의 기세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웠다. 대한 개년사. 이날 밤 꼼짝없이 회의장에 갇힌 이들은 참정 대신 한규설, 외부 대신 박재순,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부 대신 이하영,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농상공부 대신 권중령, 내부 대신 이지용까지 모두 8명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들을 차례로 부르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참정 대신은 어전에서 뭐라고 했는가? 가장 먼저 질문을 들은 한규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반대한다고 말했소. 이토 히로부미는 박재순에게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박재순이 답했습니다. 어찌 감히 찬성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폐하의 명령이라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박재순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며 말꼬리를 흐리자 이토는 외부 대신은 찬성하는 편이다 라고 말했죠. 강력히 반대하지 않으니 찬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이토의 물음에 민영기는 절대 반대를 외쳤고 이하영은 정세를 운운하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이토는 민영기는 반대, 이하영은 찬성이라며 또다시 제멋대로 결정했습니다. 8명의 대신 중 2명은 찬성, 2명은 반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토의 시선이 이완용에게 향했습니다. 이완용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체결하는 것이 좋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본의 요구에 찬성하다니요. 이 대답을 들은 이토 히로부미는 무척 흡족해했습니다. 이완용의 강력한 주장에 휩쓸린 다른 3명의 대신들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8명 대신 중 5명이 찬성한 것입니다. 어전 회의에서는 분명 을사늑약 체결을 반대하기로 했는데 막상 펼쳐진 상황은 약속과 달랐습니다. 회의 중간에 한규설은 당장 고종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격분해서였을까요? 몇 발자국을 걷지 못하고 복도에서 기절하고 말았죠.
일본 공사관은 쓰러진 한규서를 독방에 끌고 가서 찬물을 끼얹은 뒤 밀실에 가뒀습니다. 이 사태를 알지 못했던 다른 대신들은 한규설이 일본의 헌병 경찰들에게 해코지를 당한 줄 알고 두려움에 떨면서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이토는 과반수가 찬성을 했다며 고종의 허락도 없이 조약을 통과시키지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조약 체결 소식을 들은 한규설은 참담한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토는 일본군에게 외부 대신 직인을 훔쳐오라고 명령한 뒤 조약문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날 을사늑약에 찬성하고 사인한 5명이 대신이 바로 을사오적입니다. 이완용, 권중현, 이근택, 박재순, 이지용. 이들이 바로 대한제국을 일본에 바친 이들이지요. 8명의 대신 중 끝까지 조약 체결을 반대한 한 사람 단 1명. 지금의 부총리격인 참정 대신 한규설 뿐이었습니다. 1905년 11월 18일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이토는 대한제국 대신들의 찬성을 빌미로 조약 체결을 선포했습니다. 대한제국은 황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이고 고종이 대신들에게 관련 사항을 일임하였으므로 대신들의 합의는 조약 체결에 동의한 것과 같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을사늑약은 무력을 동원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비준 절차조차 없이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을 위반한 협약이었지만 회의장 안의 대신들과 고종은 이토의 주장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을사늑약 체결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고종은 몇 시간이나 눈물을 흘리다가 피까지 토했지요. 궁궐 내에서는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각 지방에 의병을 일으키라는 밀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민중들도 격분했습니다. 조약 파기를 외치며 황궁 앞으로 몰려들었지요. 이때 민중의 분노를 더욱 끌어오르게 만드는 글이 퍼졌으니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명한 글, 시일 야방성 대곡입니다.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의 논설 시일 야방성 대곡은 이 날에 목 놓아 운다는 의미입니다. 장지연은 이 글에서 을사늑약의 내용을 폭로하고 이토 히로부미와 을사오적을 규탄하며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다음은 이 논설의 한 부분입니다. 저 개 대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원통하고 원통하다. 글쓴이의 울분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글을 읽고 함께 통탄하며 붕괴했습니다. 을사오적을 향한 비난은 점점 거세졌고 그들을 처벌하라는 상소가 빗발쳤지요. 이에 이완용은 변명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으며 외교 문제만 잠시 일본에 맡겼을 뿐이니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 조약에 주된 지지에 대해 말하자면 독립이라는 칭호가 바뀌지 않았고 제국이라는 명칭도 그대로이며 종묘 사직은 안녕하고 황실도 존엄합니다. 다만 외교상의 한 가지 문제만 잠시 이웃나라에 맡길 것인데 우리가 부강해지면 되찾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완용이 올린 상소문.
그러나 현실은 이완용의 말과 달랐습니다. 을사늑약 체결 직후 일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통감부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통감부는 대한제국의 외교뿐 아니라 모든 분야를 제멋대로 간섭하고 감독하는 실질적 통치 기관이 되었습니다. 1906년 3월 통감부로 온 초대 통감은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했던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이완용은 새로운 내각제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됐지요. 많은 경제적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광산 사무국 총재 자리도 받았습니다. 지위와 재력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어떤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고 한국을 일본에 병합시키겠습니다. 이완용은 이토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저하게 대한제국을 일본에 바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토는 이완용을 의지가 강하고 용기 있는 자라고 평가하며 절대적으로 신임했습니다. 고종을 끌어내린 이완용. 이완용을 처단하려는 의인들. 을사늑약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고종은 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파기하기 위해 1907년 네덜란드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들을 보냅니다. 이중과 이상설, 이위종은 비밀리에 네덜란드 헤이그로 떠났지만 일본의 방해로 본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을사늑약을 무효화하려던 고종의 노력은 완전한 실패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크게 분노한 이토는 이 일을 빌미로 고종을 쫓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이완용을 불러 고종에게 헤이그 특사 사건을 수습할 방법을 전하라고 명령하는데 그 방법이란 고종이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고 일본으로 가서 일왕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이완용은 이토의 요구를 거리낌 없이 고종에게 전달합니다. 고종이 거절하자 이렇게 소리치기까지 했죠. 폐하께서는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때 고종이 총애하고 고종을 보필했던 대신 이완용은 이제 일본 편에 서서 고종의 목숨을 위협하는 적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완용은 자기 때문에 고종과 황실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폐하의 목숨과 황실을 보존하고 싶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지요. 고종은 이완용을 흘겨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종은 황희를 넘겨야 했고 아들인 순종이 다음 날부터 고종의 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고종까지 폐위시킨 이완용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이토는 한밤중에 조용히 이완용을 불러 문서 하나를 건넵니다. 문서에 적힌 것은 정미 7조약으로 일본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모든 것을 지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약이 체결되면 대한제국의 외교뿐 아니라 내정까지 일본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이완용은 자신이 대한제국의 정권을 가진 책임자라며 그 문서에 바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선을 팔아넘기고 최고의 권세를 누리게 된 이완용을 개에 비유하며 조롱했습니다. 이완용의 집 담벼락은 온갖 욕설과 분뇨로 더럽혀졌고 시위대의 방화로 집 전체가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이완용의 신변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였던 것이지요. 나라를 판 매국노와 일본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1909년 10월에는 이완용이 충성을 맹세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지요. 그에게 총부리를 겨눈 인물은 안중근 의사였습니다. 이토의 죽음을 애도하던 이완용 또한 2달 뒤 명동 한복판에서 칼에 맞아 생사를 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문을 보면 리 총리가 칼 맞어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총리의 이완용이 칼에 찔렸다는 뜻입니다. 이완용의 목숨을 노린 청년의 이름은 이재명으로 그는 이완용의 어깨와 허리, 신장, 폐를 찔렀습니다. 이완용은 동맥이 잘려 엄청난 피를 쏟았습니다. 하지만 친일 매국 관료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던 만큼 당대 최고의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고 살아남았지요. 태어난 뒤에는 요양까지 떠났다고 합니다. 이렇듯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지만 이완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매국 행위에 더욱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국권 상실의 날, 경술국치의 비극. 1910년 6월 일본에서는 사망한 이토 히로부미를 대신해 새로운 통감을 보냅니다. 총리 대신으로 복귀한 이완용은 칼에 맞은 상처가 완전히 낫기도 전에 통감부로 달려가 새 통감을 맞이합니다. 8월 16일 데라우치 통감은 이완용을 비밀리에 통감 관저로 불러 한일 병합조약의 초안을 보여줍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8월 18일 이완용 내각은 조약 내용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초안이 제시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8월 22일 거리에는 일본 헌병들이 배치되고 순종 앞에서 형식적인 어전회의가 개최된 끝에 한일 병합안건은 결의되고 그날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조인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치욕적인 조약이었습니다.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의 모든 일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려한다. 한일 강제 병합조약 제1조의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를 통째로 넘긴다는 의미이지요. 이 조약은 놀랍게도 이완용이 먼저 일본에 제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완용의 적극적인 병합 제안에 훗날 일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물속으로 물고기가 뛰어들어온 기분이었다. 이 사건을 경술국치라고 부릅니다. 경술련에 당한 나라의 수치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이완용은 일본의 침략 계획에 마침뼈를 찍는 막대한 공을 세웠고 우리 역사에서 용서할 수 없는 매국노로 남았습니다. 한일 강제 병합조약이 공식적으로 공포된 8월 29일 500여 년을 이어온 조선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권을 상실하고 35년간 일제의 식민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잃었고 우리 땅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통감부는 조선 총독부로 바뀌었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참담하고 괴로운 시대, 일제 강점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완용에게는 3가지의 매국 타이틀이 있습니다. 을사늑약을 체결한 을사오적, 정미 7조약을 체결한 정미 7적,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팔아넘긴 경술국정. 경술국치 이후 이완용의 매국 행위는 더욱 다양하고 집요해졌죠. 그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일본어를 배우도록 했고 이순신전 같은 위인전을 금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까지 말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일본은 매국 인사들의 공로에 따라 자기와 돈을 내렸습니다. 나라를 판 대가로 이완용이 받은 것은 백작 자기와 15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가치로 따지면 약 30억 원에 해당하는 거금입니다. 1913년에 지은 이완용의 집은 무려 3,700평이나 되는 대저택이었고 1920년 초에 그가 가진 현금은 약 300만 원으로 지금의 6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었죠. 그가 소유한 부동산의 크기가 여의도의 7.7배에 달했다고 하니 이완용이 얼마나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완용의 별명은 조선 제일 현금 부자였습니다. 이완용은 나라와 민족을 판 대가로 돈을 쓸어 모으며 죽을 때까지 반역자라는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는 날까지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완용은 1926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300명의 조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이완용이 죽은 뒤 신문 사설에는 팔아서 안 될 것을 팔아서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 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팔아서는 안 되는 나라를 팔아 누려서는 안 될 영화를 누렸다는 의미이지요. 대한제국 사람들은 이완용을 미워했고 그의 죽음을 조롱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이완용은 친일파의 대명사로 여전히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렴치한 매국노, 나라를 팔아넘긴 대역 죄인으로 영원히 기억되겠지요. 사는 동안에는 죄값을 피했을지 몰라도 앞으로 계속될 역사의 심판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완용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